마치 예전에 우리가 아편전쟁 났을 때처럼 중국이 일부러 값싼 펜타닐,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펜타닐을 미국 사회에 이제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마약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즘 최근에 가보면 거리에 저렇게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도 많이 눈에 띄고, 운이 좋아서 이제 작년에 그 큰 정신과 학회를 미국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요. 거리에서 대마초 냄새가 제 코에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게 대마초 냄새인가 아닌가가 좀 헷갈렸는데 작년 뉴욕 갔다 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빨리빨리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높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마약 거리 실태가 난리라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교수님이 그 흥미로운 역사, 마약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으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있어 저도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마치 예전에 우리가 아편전쟁 났을 때처럼 여러 가지 음모론으로 중국이 일부러 값싼 펜타닐,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펜타닐을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정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마약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샌프란시스코 좀비 영상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은 이제 학회라는 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도 큰 학회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다녀오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와, 요즘 최근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 거리에 저렇게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도 많이 눈에 띄고 그렇다라고 하고, 저도 되게 운이 좋아서 이제 작년에 그 큰 저희 정신과 학회를 미국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요. 진짜 거리에서 대마초 냄새가 제 코에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독을 하는 정신과 의사지만 그동안에는 이게 대마초 냄새인가 아닌가가 좀 헷갈렸는데 작년 뉴욕 갔다 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대마초 냄새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 저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임산부 계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거리에서 대마초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마초는 아마 뉴욕에서는 합법 아이템이거든요. 합법화되는. 네네네. 대마초라는 거는 이제 나라마다 합법인지 아닌지 미국에서는 주마다 달라요. 네. 네, 주마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은 밖에 나가서 하고 들어오더라도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경험을 했거든요. 저기 이 마약이 지금 이렇게 난리 나는 거는 이윤을 많이 넘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당연히. 뭐 게임과 도박만 산업이 아니라 이 마약도 산업입니다. 그 무슨 뭐 다큐멘터리 극영화 그런 것도 마약 카르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르코스 이런. 나르코스. 네네네. 넷플릭스의 유명한. 이게 네. 굉장히 대단한 그 수익 사업이거든요. 수익 사업이 돈이 가는데 범죄 기업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제 펜타닐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마약업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뭐 미국 망하라고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좀비 영상 보면은 뭐 그것만 짧게 놓고 보면 진짜 그게 점점 엄청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퍼진다면 망할 수도 있죠, 정말. 네. 진짜 심각하니까요, 중독 문제는. 근데 그거가 물론 사회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전 국민이 중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서브컬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대마초 수준이 아니고 펜타닐이나 그런 수준이라면은 이 메인 컬처에서는, 밝은 사회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할 거고, 이 어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냐, 우아하고 건전한 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사회,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퍼지겠죠. 구하기 쉬우니까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많이 생산을 하고, 많이 생산을 하니까 많이 팔리고, 그래서 장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뭐 일반적인 산업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마약이 정말 그 정도로 유행을 하게 되면 마약을 디톡스하는 또 산업이 또 엄청나게 뜨지 않을까. 그래서 마약을 하고 또 디톡스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 펜타닐을 디톡스하는 그 난록성 같은 거는 미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펜타닐 중독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해독제를 길거리에 뿌리는 식으로 지금 많이. 그 뭐 의사, 경찰관,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관, 뭐 소방관 아무나 다 갖고 있고, 뭐 길거리에 비치해두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 되게 유명한 짤인데, 그 저희도 피곤하면은 차 잠시 주차해두고 차에서 낮잠 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마약, 그 다음에 마약 한 상태에서 이제 숨을 거의 못 쉬게 되는, 위험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거의 뭐 기절하는, 의식을 잃는 이런 경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날록손이라는 마약을 디톡스하는 그거를 치료해라, 뭐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짤인데, 나는 그냥 단순히 낮잠을 자는 거고 나한테 날록손 주지 마세요라는 포스트잇 같은 거를 차에다가 붙이고 자는 사람들, 그런 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웃픈 그런 사회인가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게 이제 펜타닐은 펜타닐이지만 전통이 깊죠. 펜타닐 전에 헤로인
헤로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펜타닐 헤로인은 굉장히 비슷한 약이에요. 오피오이드 비슷한 약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헤로인이 굉장히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약, 뭐 연간 사망자가 10만 명대다 뭐 그런 약이었는데 이제 헤로인 좀 고급 비싼 약이에요. 아편을 키워야지만 양귀비를 키워야지만 만들 수 있고 그런 약인데 이제 펜타닐은 그냥 화학 합성되면 싸게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로인 오피오이드 문화를 가진 나라에 더 포텐 강도가 세면서 값싼 약들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확 퍼진 거죠. 우리나라는 헤로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펜타닐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펜타닐이 지금 많이 퍼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합법 펜타닐이 이제 전용되는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지 그 오피오이드, 그 헤로인, 펜타닐 그런 계통의 약은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익숙한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소위 헤로인을 많이 썼던 나라에서는 되게 펜타닐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마약범을 잡으려고 마약을 한 번 맞았다가 결국 마약 사범이 되었다는 형사 이야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비밀 경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입해서 하는 이런 영화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런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나왔던 코인도 그렇고 그 판에 뛰어들어서 너무 가까이 제가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그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 오래 머물다 보면 누구라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특히 방금 나왔던 그런 합성 펜타닐 같은 강력한 마약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한 번만 빠지더라도 이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부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중독에 그 강해, 나는 중독에 문제 없어라고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합성 마약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마약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대마초가 뭐 합법화되느냐 아니냐, 대마초가 중독성이 높냐 안 높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대마초에 아주 전문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대마도 합성 대마가 굉장히 많고 대마에서 뭐 THC라는 성분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우리의 그 고전적인 대마, 뭐 이렇게 피우는 대마 이런 거는 중독 가능성이 정말로 뭐 그렇게 높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마라고 알고 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강력하게 합성된 대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옛날처럼 중독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볍게 정리해보면 남이 주는 거 함부로 피우면 안 된다,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만만하게 마약성 물질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마약을 코로 많이 흡입하는데 코로 흡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도박 중독 마찬가지로 속도의 문제입니다. 중독성이 가장 없느냐, 펜타닐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패치예요. 스킨 패치를 붙이는 건데 이거는 펜타닐을 준 거가 72시간 동안 서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약을 사용하는 짜릿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독에서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물론 이 펜타닐 패치를 속효성으로 만드는 신박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패치를 남용하는 거죠. 패치를 남용하는 친구들이 이게 붙여서 남용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 가장 빠른 방법, 그러니까 중독성이 높은 가장 빠른 방법은 주사하는 거예요. 정맥 주사. 헤로인, 펜타닐도 그렇고 히로폰이 이제 주사하는 거죠. 히로폰 똑같은 필로폰이라도 콜라에 타서 먹는 거하고 주사 맞는 거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근데 가장 빠른 건 정맥 주사고 피부에 붙이는 거 제일 느리지만 그 다음으로 느린 건 먹는 겁니다. 먹으면은 한 30분 이상 지난 다음부터 내 몸에 흡수되고 그다음에 간을 한번 통과하거든요. 간에서 해독이 되고 그래서 약발이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코를 흡입하면은 코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돼갖고서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니까 몇 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약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빠른 게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 담배를 피우는 거는 코를 흡입하는 거 훨씬 빠릅니다. 정맥 주사보다는 좀 느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서도 그렇고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질문처럼 빨리빨리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어떤 물질이나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중독을 치료하거나 또는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 일부러라도 조금 느리게 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되는 거가 항상 중독으로 가는 어떤 고속도로라면 우리가 좀 일부러라도 좀 느리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가 이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알코올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죠? 소주잔을 따라 먹지 않고 그 글라스로 백화점에 맥주 그거 따라서 마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거하고 소주잔에 따라서 원샷 하지 않고 소주잔 하나하고도 서너 번 나눠 먹는 거하고 그것만으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환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글라스에서 소주잔으로 바꾸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소주잔은 원샷 안 하고 나눠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 몸에 흡수되고 들어가는 속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젊은 요즘 뭐 2030 또 40 이렇게
업계까지 좀 더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도 유튜브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보시는 거가 뭐 자기개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업무 퍼포먼스의 극도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뭐 최선의 방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도 와 너무 다 빨리빨리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하는 거가 어쩌면 우리가 그 중독에 한 걸음 또 셀프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부러라도 좀 천천히 가는 방법은 저는 뭐 뻔한 얘기겠지만 그 일단은 휴대폰 끄고 그다음에 좀 밖에 나가서 걷고 오는 거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로 되게 천천히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빨리빨리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는 거 익숙하니까. 근데 이 어색한 거를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는 뇌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천천히가 중요하죠. 우리 저기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가 맛있는 거를 빨리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살찌죠. 왜 살찌니까? 먹는 거가 적당히 내가 배부른 시간, 술 먹는 사람이 이제 주량 컨트롤 못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되면은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빨리빨리 먹다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만큼 먹고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오버해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고 그러죠. 음식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 요새 운동 뭐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는 진짜 먹는 거에서조차도 우리 건강을 한생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그 러닝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되게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 머무는 즐겁게 또 운동하고 건강에도 좋고 오프라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거에도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사실 걷는 거나 뛰는 거를 그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잘 귀담아 못 들으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걷는 거 엄청 좋아한다라고 얘기 평소에 많이 하고 걷기에 대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얘기하니까 이제 많이들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걷기도 많이 그 책 엄청 많이 팔린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좀 천천히 가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일하는 거라든지 공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럴 땐 또 빨리빨리 가는 방법들을 해야죠. 요즘에 챗GPT처럼 빨리빨리 더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는 만큼 그거를 잠깐 또 끄고 우리가 하루의 일과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일부러라도 좀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 중독이라는 뭐 용어라기보다는 저는 혼자 있는 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점점 더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더 떨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요즘에는 혼밥하는 인구들도 많이 늘고 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프라인에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혼자 있는 거를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뭐 관계 중독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핵인싸가 되는 거를 장려하거나 뭐 그거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그런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 건강 오늘은 중독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정신 건강의 면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실 견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잘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잘 노는 거 뭐 러닝도 하고 러닝도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혼자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재미있게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이버 중독, 그 인스타 중독 뭐 그런 거가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우아하게 슬로우하게 사는 거가 너무 불안해지고 뭔가 내 주위에 누군가 있어야 되고 누가 내가 플렉스한 거 보고서 박수 쳐줘야 되고 뭐 그런 그거를 추구하다가 이제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거죠. 내가 액션하고서 어울리면은 저쪽에서 이제 멋있다고 반응이 오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그 SNS 여러 가지에 그 좋아요를 눌렀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알람을 오게 하는 것도 교수님 말씀하신 중독에 빠르게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빨리빨리 액션, 다음 어떤 반응이 오니까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까지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끌 수가 있고 또 특정 앱만 끌 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SNS를 이제 빠져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SNS 앱에 있는 알림 설정 기능 정도는 꺼두는 게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절충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소셜 미디어 그 중독된 친구도 얘가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마약에 중독된 아들이 예수님 믿고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뇌 변화가 마약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걸까요? 알코올 중독을 처음 치료를 한 거는 종교는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인데 그게 저희 알코올릭 아노니머스 AA라고 도박에 대해서는 갬블러스 GA라고 있고 미국에서는 헤로인이지만 우리나라는 히로뽕인데 나코틱스 아노니머스라고 그 AA, GA, NA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갖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식 청교도 있죠. 뭐 어떤 청교도적인 뭐 그런 그 기독교에서는 뭐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술 죄악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에서 중독이 걸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한 게 알코올 중독을 처음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AA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A, GA, NA가 갖고서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자조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미팅 나가면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까 우리 저기 아까 병원에 가도 상담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펠로우 친구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 굉장히 강력한 치료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책에 보면 AHANA가 다 이 웹사이트 주소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종교적인 어떤 뭐 신념을 갖고 중독 문제를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희 책에서도 나왔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중독도 의존도 심리적인 의존이 있고 신체적인 의존이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의존은 금단 증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면 그거는 정말 종교라든지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 문제, 모든 의존 문제를 다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한 중독 상태이다, 그거는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이제 이겨내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종교적인 거에 너무 이제 빠져들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독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기관이 됐든 병원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중독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항상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미 많이 다쳐버린 어떤 자존심, 자존감을 더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종교가 됐든 뭐 병원이 됐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AA에서도 뭐 AHA 그런 데서도 이거를 너무 그 도덕적인 죄악시하는, 종교적인 죄악시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안 좋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하여튼 AA에서 술 끊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AA보다는 병원 다니는 게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아니고 AA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AA에서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그냥 병원에 다니면은 술 끊는 거는 고혈압 치료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약 먹으면서 병원 다니고 생활 습관 조금 바꾸고 하면 되는 건데요. AA는 매주일 이제 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술 끊는다는 거가 AA에서는 그냥 단순히 병 관리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서 AA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 상담소에 자원봉사자로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병 걸린 거 치료해주고 적당히 관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죠. 힘들지 않게 하려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이 업적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 뭐 그래갖고서 그 쪽방촌 다니면서 쪽방촌 알코올 중독자는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포스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무나 적당한 의지력과 적당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병원에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도 이번에 저희 책이 나왔으니까 서평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책을 보신 분들의 어떤 반응이 이제 궁금해서 좀씩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서평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 저자들이 의사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너무 이제 뭐 강조한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약물 치료만 중독 치료에 있어서 이제 최고다, 그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약이 있어요 라고 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중독을 치료하는 약은 같은 정신과 의사들 또는 일반 의사들 안에서도 그런 약을 써보거나 하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면 또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약이 최고다가 아니라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물 치료가 가성비가 흔히 제일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약이 위험하거나 뭐 어떤
부작용이 크거나 이제 그런 약도 아니고 간편하게 약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약을 먹는다라는 거는 또 되게 괴로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중독 문제를 잘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떤 중독 모임에 나가거나 종교적으로 나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가성비가 높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아주 심한 당뇨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다이어트 컨트롤하고 그래갖고서 뭐 하루에 몇 칼로리 제한하고 뭐 운동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꾸준히 그 에어로빅 익서사이즈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간신히 혈당이 조절된다고 해요.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혈당 조절하는 약을 하나를 먹으면은 그런 행동하는 내가 생활에 치료를 위해서 투자하는 노력이 반으로 줄어들어도 똑같은 성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치료겠어요? 그러니까 중독 치료할 때 약을 쓴다는 거는 이런 의미지 약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는 거를 더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보조적인 걸로 이제 약을 쓰는 거죠. 그 알코올 중독 치료제를 먹으면 술을 못 먹게 되는 게 알코올 중독 치료는 술을 못 먹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 중독에 이르는 마약류 약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약이 있을까요? 기록에 남지는 않을까요? 마약 중독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기록에 남는데 그게 무슨 경찰이나 그런 데로 넘어가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서 중독에 이르는 마약류 약물 이거는 다 분류가 돼갖고서 의사가 처방하는데 제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모르핀이나 뭐 그런 종류의 마약,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도 불법 펜타닐 얘기 아까 했었는데 원래는 합법 약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처방을 타이트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HD 치료제, 살 빼는 약, 그다음에 이제 수면제, 최면 진정제, 신경안정제 이런 종류들이 우리가 이제 중독성 있는 약들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처방을 물론 제한을 합니다. 중독이 되지 않게 쓰려면은 처방을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내성이 생기니까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진짜 진통제를 처방하는데 선생님 이제 이 약으로 안 되는데 조금 더 늘려주세요. 뭐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열심히 잘 판단을 해야죠. 물론 처방하는 의사도 이 약 중독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들지 마세요 하는 처방 중독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처방하는 의사로서 우리 같은 의사로서는 처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지랄 같은 얘기인데 처방받는 약을 한 달에 처방받는 대로 안 씁니다. 아까 펜타닐 패치를 이상하게 쓴다 그랬는데 처방받은 대로 사용할 것처럼 쓰는데 근데 그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쓰면은 중독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약에 흡수되는 시간이 늦어지도록 뭐 천천히 균일하게 흡수되도록 뭐 그렇게 이제 제형을 만들어 놓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약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무장 해제를 시켜갖고서 이거를 아주 속혈성 약물로 만들어 갖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뭐 작용 시간이 24시간 걸리는 약을 뭐 10분, 20분 만에 확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기계묘한 방법들을 씁니다. 이거가 이제 처방된 약물이 전용됐을 때 위험이 되는 거죠. 교수님이 사실은 이 질문은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라 중요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제 약을 받으면 저희 잘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들은 그 약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됐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 환자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약을 딱 처방을 해서 이 환자분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는 어떤 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다라고 해서 이게 써 있는 약 이런 것들을 처방받으실 때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 의사들이 더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약을 받으실 때 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마약류 약을 뭐 이렇게 해서 놀라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꼭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 함은 그런 약들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약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약 받으셨을 때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근데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도로 그 다음에 환자분도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그 약을 받았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약에 이제 점점 강력한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약을 좀 한 알 먹을 걸 두 알 먹게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꼭 담당 정신과 의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점점점 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가지고 처방받았던 날짜보다 자꾸 더 병원에 일찍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런 경험을 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꼭 담당 의사를 믿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독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의사도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이제 얼마 드셨어요? 뭐 얼마나 술을 드셨어요? 얼마나 자주 드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꼼꼼하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환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나 사실은 그 마약류 어떤 이런 약을 너무 여러 개 먹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류 물질이라고 해서 다 놀라고 막 내가 큰일 난 뭐 어떤 문제 아닌가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약류를 뭐 쓴다고 해서 또는 불법적인 마약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분을 발견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에 무슨 신고하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다 도와드리려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잘 관리해서 복용할 수 있다면 병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가 안 될 때 약을 자꾸 더 많이 먹거나 여기저기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먹게 되거나 이거를 불법적으로 누군가한테 판매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잘 처방받은 약이 아닌 약을 함부로 먹게 되거나 남이 처방받은 약을 함부로 먹게 되거나 이제 보통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책은요, 제가 일단은 저자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한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평소에 갖고 계시던 중독 문제에 대한 어떤 이론, 몇십 년간 공부하시면서 쌓으셨던 이론과 경험을 이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 다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저자로 참여하게 된 게 되게 뿌듯하고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단순 호기심, 쇼폼 보듯이 이렇게 보셔도 정말 원하는 그 챕터만 찾아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심각한 문제를 내가 겪고 있거나 주변에 겪고 있는 분들이 저희 책을 읽으시게 되면 이 문제를 내가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저희를 찾아오셔도 좋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누구라도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알기 쉽게 썼고 얼마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교수님이 또 저희가 이 훈련받고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쉽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런 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한번 관심 갖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